안녕. 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행정에 의해서 행정의 개념을 얘기했죠, 그죠? 넓게 정의하면 인간 행동의 협동적 측면, 우리 사이몬이라든지 우드로 윌슨 식의 관점에서 관리를 강조하고요. 협의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가 목적 공익 달성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차원론적 개념이 강조되고 있고 행정의 특징을 얘기할 때 재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특히나 우리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적제, 요금제, 공유제, 공공제 또는 집합제 등 각 제와의 특징들, 그것이 행정의 특징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능, 국가 기능이 많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이 많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규제 기능이 많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이 행정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경영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죠. 그죠? 특히나 이원론과 이론론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경영 이론론, 공사행정 이론론이죠. 자, 관리기술을 연구했다. 기술적 행정학, 행정관리설, 우드로 윌슨이 강조했죠. 또 유명한 말이 행정은 비즈니스 라이크, 경영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새 이론론은 행정 행태설, 허버트 사이먼이 중요했죠. 행정은 가치 판단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연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사실적인 측면, 즉 관리 현상이라는 것을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우드로 윌슨과 허버트 사이먼은 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현상, 사실의 영역만을 연구했다는 측면에서는 양자는 유사하죠. 행정 경영 이원론은 행정과 경영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공사행정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행정 경영 이원론은 통치 기능설, 그렇죠. 행정이 정책 결정, 가치 판단 기능을 수행한다.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뉴딜 정책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죠. 행정 경영 새 이원론은 발전행정, 신행정학, 정책학입니다. 적극적인 사회 변동과 가치 판단을 강조했죠. 최근에 세이어란 학자는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정치행정 이론론, 행정경영 이원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They are fundamentally 얘가 못한데 그죠? Fundamentally alike. 여기 they라는 것은 행정과 경영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어떤 측면? Unimportant respect. 중요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본질적으로 fundamentally, 본질적으로 잠깐만 이거 못하니까 좀 미리 써놔야 되겠네요.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거니까 이걸 역설법이죠. 중요한 부분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맨날 농담 삼아 우리 인터넷상에서 아이유와 신봉선은 닮았다, 유사하다 라고 얘기하면 맞죠.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여자고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엄청 유사하지만 그렇죠.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은 간단하게 빨리빨리 외워야 됩니다. 세이어의 법칙은 행정경영 이원론, 행정경영 이원론적 관점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있는데, 그럼 행정과 경영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나느냐? 됐습니다. 가치 판단, 가치 중립, 맞죠? 공익을 추구하면 사익을 추구한다. 공권력, 강제성 있다. 이런 강제성이 없죠. 성과 측정이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행정은 무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그 재화와 다르게 그죠? 재고 관리가 안 되죠.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요. 또 주관적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성과 측정할 수 있지만 이런 무형의 재화는 성과 측정하기 어렵죠. 법적 제약이 많다. 외부 통제가 많지만 여기는 그런 거 없죠. 그죠? 우리 장관, 국무총리 임명하려면 국회 인사청문도 거쳐야 되고 때로는 임명 동의안 투표도 해야 되는데 민간기업의 회장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죠. 그죠? 독점이라면 여기는 경쟁이고 공개와 평등의 요구. 왜냐하면 이쪽은 1인 1표. 그죠?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이나 여러분이나 다 한 표라는 1인 1표라는 관점이지만 시장적 접근은 1원 1표죠. 돈 많은 사람은 VVVVVIP고 돈 없는 사람은 쓰레기죠. 쓰레기. 됐습니다. 윤리성과 공공성이 높다면 여기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신문보장이 강하다, 약하다. 신탁적 관계. 믿고 맡기는 관계죠. 그죠? 마치 연애의 측면이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서로 바람을 안 피고 한눈을 안 팔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계약서를 쓰는 관계가 아니죠. 근데 여기는 물건을 계약하면 계약서를 써가지고 반품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인, 남녀 사이의 연애,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이 연인은 그죠? 우리가 정치가 구청장님, 국회의원, 시의원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런 공약을 내세웠다고 해서 그건 진짜 법적인 계약 관계 아니죠. 믿고 맡기는 관계, 무슨 관계? 신탁적 관계. 됐습니다. 자, 이런 너무 쉽죠. 그죠? 됐습니다. 근데 유사점도 있죠. 그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죠. 서비스. 됐죠? 도구, 봉사, 인간들은 협동을 통해서 한다. 합리성을 추구한다. 조직 관리나 인사 관리 등 관리 방식이나 관리 비법, 계층제라는 관리 방식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관료제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행정과 경영의 공통적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시험은 가끔 나옵니다. 한 C 정도 되죠. 옛날만큼 자주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행정과 경영이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행정의 영역도 아니고 민간의 영역도 아닌 이른바 제3의 영역이 늘어나고 있죠. 보통 이제 한 나라는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공공 부분을 1섹터라 그러고 민간 부분을 2섹터라 그러는데 공공 부분의 일은 거의 대부분 다 정부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1섹터가 되겠죠. 그죠? 민간은 거의 대부분 영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여기가 2섹터가 되겠죠. 근데 공공의 일을 하는데 정부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준정부 부분이고 민간인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비영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의 제3섹터는 이렇게 여기죠. 여기. 그죠?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1섹터를 그죠? 우리 공공부관에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근데 민간이 영리를 추구하면 우리 2섹터가 되겠죠. 그죠? 피자 빠져야 되겠다. 그죠? 영리를 추구하니까 영리 민간 부분이죠. 다 간간히 있네요. 자, 좀 더 바꾸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는 이제 제3섹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준정부 부분, 즉 영리를 또는 영리라기보다는 어떤 이 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을 우리가 제3섹터죠. 바로 공공의 업무를 하면서도 기업을 쓴다. 그리고 이제 준정부 조직, 우리가 우리 흔히 과고라고 얘기하는 그죠? 준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준정부 기관. 예를 들면 뭐 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정보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그죠? 문재인 대통령 아드님이 뭐 채용에서 비리가 있다라고 했던 거 고용정보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준정부 기관. 한국 가스 안전공사죠. 한국 가스공사는 공기업인데 가스 안전공사는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죠? 하여튼 공공부문에서 영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맞는데 어떤 경영의 방식을 그죠? 도입한 거죠. 그죠? 정부라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큰 겁니다. 한국 적십자라든지 대표적인 그죠? 환경연합이나 참여연대는 민간 영역에 존재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식 제3섹터입니다. 표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답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제3섹터는 뭐다?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혼재되어 있는 영역. 됐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비영리 민간 조직을 의미하지만 한국은 민관 공동 출자. 다시 뭐라고요? 민관 공동 출자. 근데 만약 50% 이상 정부가 출자를 하면 소유가 또는 관리를 정부가 하니까 그것은 정부 소유가 되니까 공동 출자 기업이라 할 수 없죠. 50% 이하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정부 지분이 50% 이하라는 것은 관리를 소유를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50% 이하를 출자한 그래서 실제로는 공공이 지분을 좀 대고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50% 넘어가면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50% 이하. 다시 영리에서는 비영리 민간 조직을 말하고 일본과 한국에서는 50% 이하로 50% 이하로 2분의 1 그죠? 2분의 1 50% 이하로 출자한 기업을 말합니다. 가끔 시험 나옵니다. 자, 최근에 행정과 경영이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행정국가 시대 때는 차이점이 강조되다가 민간협력의 시대에는 다시 유사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제3섹터, 행정과 경영이 혼재된 영역이 있다는 거죠. 1섹터와 2섹터가 혼재된 영역이 있다면 두 번째는 코프로덕션, 공생산 또는 공동생산입니다. 행정과 시민이 협동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태안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태안자원봉사. 124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기름띠를 제거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요.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 실패, 관료제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재정 압박, 비용이 없다. 시민 참여를 동시에 해결했던 거죠. 그죠?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태안자원봉사를 통해서 정부가 기름띠에 제거에 써야 될 돈을 쓰지도 않으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죠. 혼자 하는 것은 개인적 공생산 됐습니다. 통행하기, 쓰레기 줍기, 그죠? 여러분들이 뭐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들은 다 개인적 공생산이고 집단적 공생산은 아파트 순찰대와 같이 편익이 그 아파트에게만 미치는 거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는
집단적 공생산. 개인적 공생산이 아니라 순찰대라는 집단을 만들어서 그 특정 지역에만 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집합적 공생산입니다. 컬렉티브한 집합적 공생산. 전체 사회, 다시 뭐라고요? 개인, 어떤 특정한 지역,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를 위한 편익이 돌아가는 거죠. 됐습니다. 재정 위기를 압박을 극복하면서도 시민 참여를 활용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태안 자원봉사를 같은 게 전형적인 태안이라는 전체 지역에게 편익이 돌아갔으니까 집합적 공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집합적 공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공생산은 시민들의 무임승차 경향은 공생산 어렵게 합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아파트 순찰대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파트 치안이 안정되면 여러분은 편익은 누리겠지만 그 편익은 공공재적 속성이 있죠. 좋은 치안이 제공된다는 것은 공공재적 속성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있어요? 프리라이드 할 수 있죠. 무임승차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파트 순찰대를 모집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나는 그냥 순찰대원 안 하고 그냥 좋은 치안이 제공되면 나는 그냥 공짜로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내 하나의 힘은 n분의 1밖에 안 돼, 나는 그냥 의미도 없어, 이런 식의 무임승차 경향이 많아지면 공생산에 아무도 참여 안 하겠죠. 순찰대원 모집해도 아무도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러죠. 왜요? 무임승차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무임승차 경향은 공생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정책 결정은 이 시민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절대 맡기면 안 됩니다. 정책 결정은 책임을 지는, 지금 현재 대의민주 원리 하에서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 조언을 한다든지 권고를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집행이나 서비스 제공, 태안자원봉사나 아파트 순찰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이런 것에서는 단순 집행 업무에서는 공생산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정책 결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것도 이제 공과 사가 되게 혼재되어 있는 또는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예전에는 치안, 아파트 순찰 같은 경우를 정부가 했는데 이제는 민간 협력, 그것이 정부의 일인가? 아니, 우리 지역사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과 경영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의 의의였고요. 이제 행정 환경 파트로 가겠습니다. 행정 환경은 외부에서 존재하는 것, 외부에서 있으면서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죠. 행정 외부에 있으면서 행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 동작구, 노량진구가 있나요? 노량진구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됐습니다. 과천시, 전주시, 순천, 공주시, 성주군, 성주시인가요? 하여튼 우리 행정 외부에서 행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행정, 바로 주민이죠.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오면 민원인이 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주민이나 국민은 어차피 투표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성방가를 지르건데 멱살을 잡는 거는 뭐 사실적 행위고, 그죠? 또 효과가 있는 거는 투표죠. 뭐 진정, 건의, 이의신청 할 수 있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정치라 그러고,
거의 대부분 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군수라든지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장관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결정되죠. 시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 시민사회의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정치의론, 역관주의 맞죠? 행정한 정치의 신여다. 그죠? 정치행정이원론, 바로 펜들턴법. 우리 1881년 누가 암살당하고 가필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역관주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정치 행정이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펜들턴법이 등장하고 바로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죠. 그죠? 행정한 비즈니스 라이크. 행정한 비정치적인 관리 현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행정한 비정치적인 관리 현상이다. 자, 우드로 윌슨을 언급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가치 판단적 의미에서 행정의 정치적 성격은 바로 뉴딜, 대공황 뉴딜, 정책 결정 기능 맞죠? 정치와 행정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정치와 행정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 영역을 우리 통치라고 얘기하고 행정은 무슨 기능을 수행한다?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죠. 디목이라는 학자는 현대 정치와 행정에서 애플비라는 학자는 정책과 행정에서 디현앱정이라고 외우세요. 다시 놓긴 힘들었는데 기출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디모간 정책과 행정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했다. OX X 디모간 정치행정 이론론은 맞지만요. 그것이 책 이름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책도 요즘에는 이런 류의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놓기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정치행정 새 이원론은 허버트 사이먼이죠. 그죠? 그래서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논리 실정주의라 그랬죠? 그죠? 논리 실정주의. 근데 사이먼은 정책 결정 기능은 인정했죠. 그죠? 근데 여기 우드로 윌슨은 행정한 정책 결정 기능은 없다. 여기는 인정했다. 좀 다르죠? 그래서 기존 이원론하고 좀 구분됩니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 결정 기능은 가치 판단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실정적인 연구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래서 관리 현상만 연구하겠다. 그래서 관리 현상만 연구하는 우드로 윌슨과 논리가 같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 성격 인정했지만 연구하지 않았고 관리 현상만 연구했다는 거죠. 관리 현상만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됐습니다. 자,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급박한 사회 문제 아시죠? 우리 1950~60년대 미국 사회 흑인폭동, 옹골람전, 신행당 딱 나와있죠. 그죠?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행정우위적 정치행정 이론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발전행정이죠. 행정이 국가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발전을 선도할 기관을 형성하고 발전 엘리트를 육성한 다음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중요시하게 본다는 거죠. 그죠? 효과성,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더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신공공관리는 탈정치화를 주장합니다. 무분별한 정책 개입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방향 잡기만 하자. 탈정치화라는 것은 정치행정 이원론은 아니에요. 여전히
스티어링을 집중하자는 거니까 정책 결정 기능은 인정하고 강조한다는 거죠. 근데 무분별한 정책, 복지병을 야기했던 복지학대라든지 무분별한 정책, 남발 같은 것들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너무너무 정치성을 줄이자. 탈정치화. 전략적 기능만을 수행하자. 스티어링 기능. 그래서 정책 결정 기능을 부정한 건 아닙니다. 무분별한 정책 개입을 줄이자. 탈정치화.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치화. 신국장 관리는 재정치화인데요. 공공성, 참여자들의 협력과 조정이라는 정치적 가치 판단의 문제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MPMI 탈정치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행정의 재정치화. 그죠? 방금처럼 가치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의 공공성이나 책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정치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은 바로 경제죠. 경제와 행정의 관계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로 야기됩니다. 자, 마켓 펠리오, 시장 실패가 MF라고 쓰겠습니다. 발생했을 때 큰 정부, 복지국가, 적합국가, 직능국가, 행정국가가 됐고요. 이것이 다시 정부 실패가 야기됐을 때 MPM이 도입되게 됐죠. 자, 그러면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는 요인이 뭐고 정부 실패를 이야기하는 요인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시장 실패는 공부 독불정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공부 독불정. 됐습니다. 공공재가 존재하는 잠깐만요. 이걸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독불정, 공부독불정 외워야 됩니다. 공부독불정. 자, 우리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독점, 불안전 경쟁인데 불안전 경쟁. 우리 과점이라고 그러죠. 그죠? 보통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래서 독과점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한 기업만 있으면 독점이고, 뭐 두세 개 기업만 있으면 과점이 되겠죠. 정보의 편제. 어느 한쪽에만 존재한다, 편제. 어느 한쪽엔 존재하고, 어느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비대칭. 됐습니다. 공부독불정. 다시 뭐라고요? 공부독불정 외워야 됩니다. 공부독불정. 이런 시장 실패는 앞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개인적 합리성, 개인적으로는 소를 목초지에 방목하고 싶지만 그것이 사회적 합리성, 집단적 합리성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정할까요? 너는 사익만 추구하면 가격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태가 될 거야 라고 정했어요. 사익 추구라는 것은 사적인 합리성, 개인적으로 합리성, 나의 사익을 다 모으면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공익이 될 거라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주장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최적의 행동, 합리적 행동을 하니까 사회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공유시의 비극이라고 같이 지난해 보여드렸죠? 프리저너스 딜레마, 용의자의 딜레마, 구명보트 윤리 위반 현상, 사회적 딜레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됐습니다. 용의자 A가 있고요. 용의자 B가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인하고 자백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검사는 지금 두 사람한테 서로 신뢰나 협동의 관계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서로 친해도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저 사람이 배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무죄가 가장 좋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실형을 살 수도 있고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형 5년을 살 수도 있고 1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 쓰면 좀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우리가 이쪽은 10이라고 얘기하고요. 벌금은 무죄보다는 안 좋지만 실형 5년, 10년보다는 좋으니까 8이라고 하겠습니다. 숫자 8은 이제 개인의 효용입니다. 그죠? 실형은 실형 1년이라고 합시다. 2년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죄 받으면 가장 좋으니까 만족은 10, 벌금은 무죄 받으면 덜 좋지만 실형 1년, 2년보다는 그쵸 8, 실형 1년은 만족이 4고 실형 2년은 만족이 1이다. 그죠? 자, 둘 다 서로 협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용의자 A가 부인을 합니다. 용의자 A가 부인을 하면 B는 8하고 10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8하고 10 중에 그죠? 10이 더 좋죠. 무슨 얘기예요? 용의자 A가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 검사가 와서 야 얘는 안 했다 그랬어. 너는 했다고 자백하면 너부터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B가 자백을 해버리면 검사가 다시 용의자 A한테 가서 B가 자백했다. 네가 끝까지 부인하면 너한테 모든 죄를 다 떠넘기겠다라고 하면 자 A도 1하고 10 중에 10을 선택할 테니까 A도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B는 1하고 10하고 1 중에 당연히 10을 선택할 테니까 당연히 여기도 자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가 B의 보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부인을 하더라도 둘 다 이렇게 자백하게 됩니다. 그럼 용의자 A가 자백을 하게 되면 뒤쪽이 보수가 되겠네요. 그죠? 다시 어떻게 조정인가요? 됐나요? 다시 자 용의자 A가 자백을 하는 상황을 봅시다. 용의자 A가 자백을 하면 용의자 B는 다시 그래서 앞쪽이 B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요. 88 그랬어요. 맞아요. 이게 보수표가 잘못됐네요.
자, 됐습니다. 요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시경제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 있죠. 이종 교수님 표고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할 때 진짜 머릿속에 외웠던 표인데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8844 10 11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용의자 A가 부인을 하면 앞쪽 두 개, 앞쪽이 B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8하고 4를 선택할 수 있죠. 당연히 용의자 B는 자백을 하겠죠. 그죠? 자백을 하게 되면 A는 자기 혼자 우리 시쳇말로 독박을 써야 되니까 그럼 자기는 1하고 4 중에 뭐가 커요? 1하고 4 중에 4가 크니까 용의자 A도 자백을 합니다. 용의자 A가 자백을 하면 용의자 B는 4하고 1 중에 뭐가 커요? 4가 크니까 여기가 그렇죠. A가 부인을 하면 4, 4로 가죠. A가 자백을 하면 B는 앞쪽에 1하고 4 중에 뭘 선택해요? 큰 거 4를 선택하겠죠. 4를 선택하면 A는 뒤쪽에 거 4하고 1 중에 뭘 선택해요? 4를 선택하니까 결국 4, 4로 가죠. B가 부인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B가 부인을 하면 뒤쪽이 A의 보수죠. 8하고 10하고 뭘 선택해요? 10을 선택해야겠죠. 자백을 하겠네요. 그럼 A가 자백하면 4로 간다니까 이것도 4가 되고 B가 자백을 하면 다시 1하고 4 중에 A는 4를 선택하니까 자백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되게 신뢰와 협조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시장이라는 상황에서는 가장 우리 단순하게 여러분 여기는 사회적으로 최적점은 총효율이 가장 좋은 16, 11, 11, 8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데는 16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 즉 나는 신뢰와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내가 가장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했을 때 전부 다 결국 자백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 그것을 바로 죄수의 딜레마 또는 수의자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시장이라는 것이 이기적 인간들이 사익을 극대화하면 가격이 모든 것들을 조정해서 공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즉 사익을 다 모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공익, 사회적인 최적의 상태가 될 거라는 믿음이 깨졌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들이 집단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현상. 자, 아파트 순찰대를 모집하면 이기적 인간들은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 내 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무임승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파포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똑같은 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까 앞 시간에 말했던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이죠. 하딘은 공유지는 비배제고 경합적이다. 공유지는 비배제다. 비배제란 말은 누구나 프리라이더, 무임승차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과잉 소비하고 비용 회피, 맞죠? 공유지가 고갈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 현상,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 사회 전체적 합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죠.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 호수강에 고기 잡는 걸 제한하지 않으면 막 전기로 해서 고기를 다 잡아버리겠죠.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사유화를 주장했습니다. 하딘은 사유화를 주장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행정국가 시대는 정부 규제 8cm 이하의 치어는 잡지 마라.
산란기에는 잡지 마라라는 이런 규제를 통해서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나 최근 오스트롬 등 일단의 학자들은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를 해서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합의, 시장도 아니고 오스트롬인데 그죠? 시장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우리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 당사자들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시 공유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외부성입니다. 이걸 externality인데요. 외제성, 외연성, 파급 효과, 제3자 효과라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유불리한 현상을 미칩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파지티브한 거니까 플러스, 타인에게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기술 진보나 연구 개발,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해지겠죠. 근데 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그죠? 코로나 백신 기술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줬는데, 만약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몇 천억의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은 고맙다면서 다 공짜로 써버리면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걸 기술을 개발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과소생산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보조금이나 특허, 세금, 그래서 감면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특허를 인정해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부정적 외부 효과는 불리한 환경오염이나 소음,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탁 소리 내고 이런 것들은 옆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내죠. 그러니까 독서실에 소리 내지 마세요. 담배 피면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막 이런 많은 규제가 있죠. 타인에게 무슨 효과? 불리한. 이 경우에는 사회적 비용이 개인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과잉생산됩니다. 그래서 정부 규제나 피구라는 학자는 그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좋은 것은 과소 생산되기 때문에 특허나 보조금을 주고, 타인에게 불리하고 생산은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세금이나 벌칙,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R.H. 코즈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R.H. 코즈, 피구라는 학자는 영국의 경제학자인데, 긍정 외부 효과는 타인에게 유리한 거니까 과소 생산되니까 보조금을 둬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부정적 외부 효과는 과다 생산되니까 최적의 생산을 위해서 규제해야 되는데, 코즈라는 학자는 외부성이 발생해도 일정 조건이 성립하면 시장, 다시 뭐라고요? 시장에 의해서 그럼 정부 개입이 또는 정부 규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성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필요 조건은 필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오로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충분 조건은 오로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 조건이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거래 비용이 거의 없고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소유권이 명확하면 바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right to pollute, 오염권이죠. 오염권.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권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여기 염색 공장이 있고요. 양식 업체가 있어요. 양식장. 염색 공장에서 이렇게 오염물을 방류하게 되면 고기들이 다 죽게 되겠죠. 그러면 염색 공장에서 오염물을 방류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줬으니까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피부는 염색 공장한테 규제를 하거나 오염물을 희석시켜서 방류하든지 오염물 제거 장치를 설치하든지, 만약 방류해서 걸려서 되는 벌금을 심하면 뭐 징역을 산다든지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죠. 근데 RH 코즈는 그게 아니라 염색 공장에서 만드는 염색 옷도 사회적으로 반음식하고 양식장에서 만든 고기도 사람들이 먹으면 좋잖아요. 일정한 정도의 만약 오염을 시킬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 준다면 이것을 염색 공장한테 팔든지 양식장한테 팔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염색 공장한테 오염시킬 권리를 팔면 양식장에 가서 너 얼마 주면 팔래? 물어보겠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만약에 염색 공장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바로 부정적 외부 효과가 정부의 규제나 벌금이라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데 반대로 안 팔아 그러면 양식장은 염색 공장이 오염시킬 권리가 있으니까 오염물이 놓으면 자기가 피해 볼 테니까 다른 데로 이사 가겠죠. 반대로 이 오염권을 양식장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러면 염색 공장은 이제 오염시킬 권리가 없으니까 양식장에 와서 너 나한테 팔아라 그러겠죠. 얼마? 그렇죠. 팔았다. 그러면 또 염색 공장은 샀으니까 오염을 시키고 양식장은 떠나가게 되겠죠. 반대로 나 안 팔아 그러면 염색 공장이 다른 동네로 또 이사 가겠죠. 정부가 규제나 벌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권만 설정해주면 과거에 직접 규제, 그죠? 벌금을 형사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염권만 설정해주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오염권을 어디에 주든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간접 규제를 통해서 최근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H 코즈는 외부성이 발생하면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만 오로지 정부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탄소 배출권 등 오염 배출권을 활용하면 간접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험이 나왔습니다. RH 코즈는 뭐라 그랬다? 외부성은 정부 개입이 필요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이지만 오로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외부성은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시장 실패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